중국이 이렇게 태도국에 대폭적인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 대응 아까 그 수교 일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IPF라든지 아니면 뭐 PPP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요, 2019년 10월, 그러니까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기 시작하자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태평양 약속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러면서 태도국들한테 1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반격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대만과의 단교도 끊고 태도국 중에 일부를 중국과 수교로 돌리고 해상 실크로드에 MOU도 맺고 이러니까요. 2020년 그 지원 규모를요 3배 넘게 올려줍니다. 3억 3천만 달러까지 더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 다음에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국의 태평양 도서국 ODA 총 지출 규모를 보면요, 2억 5천만 불 정도 내외를 항상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근데 이제 2020년에 더 3억 3천만 달러까지 이걸 늘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돼 있던 이런 ODA 지출액을 갑자기 50% 정도 증감을 시키는 겁니다. 태도국 어디에 그러면 직접적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더 주는 걸까요? 일단 환경,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 그 다음에 굿 거버넌스, 해안안보 강화, 안보 협력 강화, 이런 곳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환경 회복력 강화, 중국이 제일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돈 제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및 인터넷 연결 확충, 1대1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인프라를 중국의 소나기에 넣는 거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굿 거버넌스 실현. 거버넌스 뭔가요? 지배구조. 우리말로 하면 뭐 지배구조인데,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이런 통치구조라 이런 거를 되게 투명하게 좀 잘해보자라는 거잖아요. 중국 역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해양 안보 강화, 그 다음에 안보 협력 강화 등의 돈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 또다시 3개 부분을 더 지정을 합니다. 경제, 거버넌스, 안보에 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경제, 거버넌스, 안보. 경제는 중국이 투자를 늘려주고 자꾸 이제 돈으로 태도국들을 유혹을 하니 미국도 투자를 하겠다. 경제적인 이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거버넌스는 중국은 거버넌스 못해. 야, 너네 뭐 끌려가서 당장 맞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너네들의 그런 거를 투명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이렇게 갖추게 해줄게 하면서 이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안보. 너네 안보 잘 챙겨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2022년 4월에 여기서 보면 중국 솔로몬 제도 안보 협정이 체결이 됐었거든요. 이러자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요, 7월 PIF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서요, 태도국의 생계수단을 지원하고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10년 동안 지금보다 3배 돈을 더 주겠다. 매년 6천만 달러씩 주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좋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중국이 이런 어디와 이런 안보협정, 어디와 이렇게 경제개발 이런 걸 하면 미국도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수준의 이런 지원책들을 항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표를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평양 도서국의 주요 원조 공여국. 이걸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태평양 도서국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라는 호주입니다. 왜 호주가 돈을 많이 쓸까요? 태도국과 동일하게 이렇게 대양주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호주 동북부의 파푸아뉴기니아, 솔로몬 제도와는 진짜 158km, 17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요, 날씨 좋으면 보이기도 한다라는 뭐 속설까지 있을 정도로 되게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운데 이게 우리 경제 안보와 반대쪽, 물론 경제가 반대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찌 됐건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 곳과 가까워지면 내 안보가 위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는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친해할 수밖에 없고 친해져야만 하고 내 말빨이 먹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 공유를 가장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시아개발은행, 일본, 뉴질랜드, 중국, 세계은행, 미국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보통 이제 아시아개발은행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태평양 도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뭐 수출은 싱가포르, EU, 중국, 일본, 호주에 많이 하고 수입은 중국, 싱가포르, 한국, 호주, EU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호주는 나쁘지 않죠. 경제 규모도 꽤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돈도 더 많이 쓰면서도 이런 태도국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어떤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냐면요. 보통 인프라 사업입니다. 자, 호주가 지난 5월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중국과 지난 정권에서 중국과 친해졌는데 이번 정권은 뭐 중국보다는 미국 편이야. 뭐 이렇게 그냥 툭툭 조금 뭐 정책이나 툭툭 끊기는 면들이 조금씩은 보이긴 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중국과도 계속 협력을 하려고 하고 뭐 기존에 이어서 뭐 남방 정책, 북방 정책 하면서 다 같이 이제 아우르려고 하는데 근데 호주는 태도 국가는 정권을 불문하고 항상 계속 강화를 안보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지난 5월에 취임한 호주 총리도 마찬가지이고 ODA도 더 늘리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가요. 호주판 1대1로 사업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AIFFP 태평양 인프라 금융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보여줄 건데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호주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다 인프라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맺어줘야 조금 더 끈끈해지지 않을까요? 사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도서국 자체로는 좀 하기 힘들잖아요.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 뭐 이렇다 보니 누군가 정말 인프라 사업을 국가가 다른 나라한테 맡길 땐 정말 동맹국한테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이런 태도국 같은 경우에도 호주랑은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기네들이랑 전통적으로 좀 계속 친해 왔으니까 뭐 이런 주요 인프라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미국, 우리가 호주 이 얘기는 했었는데 여기 호주 AIFFP 보면 꼭 언급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바로 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 태도국을 예전부터 굉장히 중요시 했었습니다. 사실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태도국들의 위임 통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의 거점으로도 이제 삼고 이러면서 태도국들의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예전부터 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 역시 이런 태도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일본은 해상 권력에 대한 그 욕심이 되게 크잖아요. 사실 그 섬나라다 보니까 이런 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죠. EEZ에 관한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독도도 그렇고요. 뭐 여기 다른 것도 그렇고 자꾸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다 뭐 EEZ도 많이 문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더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일본이 이런 바다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태평양 도서국가에서도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태평양 쪽에 이걸 잘 자기네들의 영향력이 없으면요. 모든 배라든지 운송 이런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남중국해 분쟁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항로가 이쪽 태도국 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마저도 중국 손아귀에 들어가면 정말 일본, 우리나라는 되게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뭐 숫자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은 아무튼 이런 차원에서 태도국 중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ODA 지출액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감소하지 않았어요. 2011년에 한 1억 4,200만 달러 정도로 ODA 지출을 했는데 2020년 한 2억 8,900만 달러까지 ODA 규모를 늘립니다. 2배 이상 늘어났죠. 주요 공유주 중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준 나라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호주의 이런 주요 인프라 사업에도 미국과 함께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태도국, 태평양 도서국 국가에 미국, 호주,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인 충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진짜로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사실 2022년 7월 중국의 국영 통신 기업이 태도국 내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인 디지셀 DIGICL의 디지셀이란 이런 회사를 인수를 시도를 합니다. 통신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죠. 그러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자, 통신망이라는 게 사실 뭐 대마도에서 로밍 안 하고도 우리나라에 전화를 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파를 뺏기는 거 굉장히 이거 안보상으로도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호주가 자국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인 텔스트라를 통해서 디지셀을 인수하도록 금융 지원을 어마무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실제로 텔스트라가 디지셀의 태평양 사업부를 인수를 해버립니다. 이때 필요한 자금이 16억 달러였거든요. 이때 호주 정부가 13억 3천만 달러를 호주 수출금융을 통해 제공을 합니다. 사실상 정부가 사준 거죠. 그리고 또 호주는 또 솔로몬 제도의 통신 기축국도 만들고 있고요. 2022년 8월 중국이 통신 타워 구축을 위한 차관도 호주 정부가 직접 빌려주기로 한 겁니다. 어찌됐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중국도 맺어놓은 협력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 인프라를. 그러면 호주가 자기의 입김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면 돈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분 투자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호주, 파푸아뉴기니 이 사이에서 이런 그리고 여러 이제 태도국들 사이에서 일본, 호주, 미국 대 중국의 이런 힘 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태도국이 굉장히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태평양을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마샬 제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를 많이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남중국해가 이렇게 분쟁이 났을 경우에 대한항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런 태도국 항로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태도국과의 협력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숫자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커, LNG라든지 석유, 원유 이런 탱커, 그 다음에 화물선 수출액 아까 말씀드렸던 마샬 제도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탱커는 21.8%, 화물선은 18.9%입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나라 교역에서 태도국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중 분쟁, 사실상 태평양, 인도양 이런 바다를 놓고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육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쪽에서만 이렇게 보는데요. 바다, 항로, 그 다음에 그 바다의 거점들에서는 과연 이런 미중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고민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투자에서도 반드시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